네, 저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코너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임 어제 시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어제 방송을 같이 보면서 저도 어떤 참여자로서 굉장히 놀란 하루였고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썼던 원고를 봤는데 그 수요일 날 종가를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수가 높아요. 어제 그렇게 빠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올랐던 폭에 대한 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되돌렸고요. 어쨌든 숫자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 나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0.2% 차이 아니냐, 예상과 0.3%, 0.2%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다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다. 예, CPI 발표에. 세부적으로는 숫자 자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질적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0.1%냐 0.2%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더 훨씬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예, 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3.94%, S&P가 4.32%, 나스닥이 5.16%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뭐 CPI 지수 발표되면서 급락 출발했고요. 특히 이제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낙폭 확대가 되었고 뭐 별다른 반등 없이 뭐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간 낙폭으로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이제 숫자에 대한 충격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장 최고의 기술주라고 생각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식들이 모두 5%대, 아마존은 7%, 메타 플랫폼스는 9%가 넘는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CPI 어제 지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8월 CPI 8.3%가 나왔는데요. 이게 YOY,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3%가 올랐다는 그렇죠. 거고요. 7월 달이 이제 8.5%인데 7월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YOY 전년 대비로는 약간 낮아진 게 맞지만은 월 대비로, 그러니까 7월 대비를 했을 때는 YOY MOM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1%가 올랐는데 컨센서스로는 원래 7월보다 낮아져야 이제 정상이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올랐다는 부분이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던 피크업 부분,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구나라는 공포심이 이제 다시 한번 들게 된 하루였고요. 특히 코 CPI가 무려 전월 대비 0.6%가 오르면서 그렇죠. 컨센서스 대비 무려 2배 이상 올랐다는 부분이 훨씬 더 저는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지표를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중간에 우선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하락한 부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솔린, 기름값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그 아래쪽에 있는 중고차 가격도 의미 있게 이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상승한 부분인데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푸드, 음식료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고요. 아래쪽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가스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름값과 반대로 오히려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하단 부분에 있는 렌트,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부분이 결국은 이번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임대료 부분이 0.8%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메디컬 케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부분도 0.8%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전체 지표에서 우리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CP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32% 중에서 7% 부분이 렌트 부분, 그리고 나머지 23%가 OER이라고 해서, 이 OER이라는 거는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라는 서베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한 증가세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올해 중반부터 실제로 주택 매매 가격은 꺾였습니다. 실제로 꺾였고 어떤 모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주택 부분도 우리가 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꺾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매가는 분명히 꺾인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임대료가 아직 안 꺾였네? 그럼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는 어땠느냐? 매매가가 꺾였을 때 같이 꺾였느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주택 가격이 꺾였을 때 상당한 시차를 뒤에 두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거의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는 시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동조라고 보기도 힘든 수준이었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동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매매가와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렌트비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티키 지수라고 해서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지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매매 가격은 그것보다는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렌트 비용,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덜 비탄력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 금리가 상승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보통 렌트 비용에 넘어갑니다. 이전이 됩니다. 그 말은 렌트비가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매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빠졌다 보니까 렌트비도 같이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따라가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처음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런 렌트 부분 우리의 어떤 주거 비용에 대한 피크아웃은 조금 더 상당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 값의 하락은 예상했으나 주거비용, 쉘터에 대한 거는 약간 우리가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근원 CPI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성이 큰 부분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큰 부분.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티키, 물가 그리고 임대료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제 급여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비탄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꺾이는 데는 어느 정도 정말로 심각한 경제적인 리스크가 오거나 그런 정도의 상응하는 충격이 오지 않고는 그렇게 빠르게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하락폭이 있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 게 일단 어제 CPI 지표 발표해서 아이비들도 오해했거나 놓쳤던 부분이 결국은 거주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예상은 주택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렌트비도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 말씀해 주신 포인트 현재 시장에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집을 소유주들도 이자 비용의 부담이 있을 거고 그걸 월세 녹이고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이 하향되더라도 렌트비는 크게 안 꺾일 수 있다. 이자 비용을 반영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상보다도 이 렌트 비용은 더 스티키하다. 좀 더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 그게 결국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게 아닌가. 네. 역시나 그 인플레이션이랑 한번 찾아오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금리 변동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어제 하루 만에 페드워치에서 예. 굉장히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존에 50bp 인상에 대한 9%의 확률은 아예 0%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없어진 겁니까? 예, 그럼? 50bp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논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상했던 75bp 이게 91%에서 6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75bp 인상 확률도 낮아진 거거든요. 그럼 남은 게 뭘까요? 1%죠. 1% 즉 100bp 인상이 가정에 없었는데 무려 40%로 뛰어 올랐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9월 인상을 1%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수없이 이제 논의를 했었던 앞으로 3번 남은 이 FOMC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뭐 75, 75, 25 혹은 75, 50, 50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3번을 올릴 경우는 175bp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서 2.5%에서 4.25%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100bp를 반영을 한다면은 175, 50 이렇게 갈 경우에는 연말에 무려 4.75%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치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구나. 어제 지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느꼈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게,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뭐 유명 라면이나 과자 가격이 이제 오른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가격 전이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거고 그런 음식료와 렌트비라는 이런 강력한 것들이 미국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필수 이제 소비 품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렌트비를 안 낼 수도 없고 음식료를 안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어떤 소비 축소,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0.2%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예상보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갖고 장이 이렇게 빠진 건 좀 너무 심해 보여 갖고 혹시 0.2라는 숫자에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도 한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0.2%, 0.1%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어떤 추세나 흐름의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피크아웃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확실한 이제 하락을 보길 원했던 건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6월 달에 저점을 깰 때 공포가 그거였거든요. 그때 9% 이상의 CPI가 나오면서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신저가를 유지를 했었던 건데 그 다음 달 바로 CPI가 꺾이면서 여기가 고점이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 이상 급격히 상승했는데 어제 인플레이션 발표 같은 경우는 그 안도감을 다시 없애는 수준이었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수치보다도 방향성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임대료라든지 의료비 같은 코어 CPI 고정 비용의 상승은 단순히 우리가 일시적인 유가라든지 이런 변동성 큰 부분하고는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코어 CPI 상승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기존의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이거였죠. 그 잭슨 홀 미팅 이후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일정 부분의 경기 침체는 감수하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충실하겠다. 이것이 이제 연준의 스탠스였고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는 뭐였냐? 내년도 일정 부분의 경기 침체 감수하겠다. 그 대신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내년에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년 말 혹은 내후년에는 다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존의 시장의 기대치였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가 됐죠. 그런데 경기 침체는 계속 유지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가장 무서운 사항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죠. 어제 시장은 사실 이거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준은 내년까지 꾸준하게 어떤 경우든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속도가 조금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지. 언제까지일까요? 물가가 원하는 수치, 이 수치가 역전될 때까지겠죠 아마. 그런데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CPI가 만약에 8% 7%에서 안 내려온다. 그럼 이 금리를 과연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경우죠. 아, 끔찍하네요. 말씀하신 건 들어도. 예, 우리가 뭐 연말에 뭐 4%, 뭐 내년에 4.5%, 뭐 IB들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예상이 전부 틀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4.5까지 올랐는데 CPI가 계속 6%, 7% 이상이 있다.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시장은 더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0.1%, 2%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다. 시장의 방향성의 문제이다. 즉 기존의 모든 이제 예상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현재로서. 그러면 목표 지수까지도 손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브리핑했거든요. 목표 지수를. 실제로 뭐 어제 이후로 많은 IB에서 다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저점을 깬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죠 실제로 보면은. 다시 한번 6월 16일에 저점을. 실제로 뭐 여기서 추가로 실제 6월 저점까지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제 기억에 3,670 몇 포인트였죠? 네, 3,600대였고 나스닥이 1,500대였으니까 그렇죠. 두 지수 다 한 10%에서 한 12% 정도 차이인데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 6월 지지선 여부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인 지표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이제 하회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크게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25% 이상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현재 문제는 빠르게 이제 반등할 만한 요인이 부재한 부분이 없죠. 없는 부분. 결국은 장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낙폭화대 종목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부분, 그러니까 우량주에 한해서 과하게 빠진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조금 방망이를 짧게 쥐고 트레이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뻔한 얘기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 현금이라는 부분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9월 21일 금리 결정 전까지 주요한 이벤트가 없어요. 실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끌어올릴 만한 모멘트 전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걸로 장이 올라올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걸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 반등 말고. 지난번에 방송 때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매수 시점을 이 CPI 발표하고 FOMC 회의 사이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번 말씀드린 그렇죠.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CPI가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다 보니까 너무 못 나와서 뭐 죄송하지만 의견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현재 시점에서도. 왜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어쨌든 저렴한 수준이 맞는 거고요. S&P 기준으로 올해 이제 지수 PR이 이제 17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뭐 구글이 뭐 20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5배 내노라는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가시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매는 저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일수록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 너무 이제 작은 것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취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대할 만한 것이라면은 지금 어떤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추가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 왜냐하면 시장을 그대로 놓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호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 입장에서도 뭔가 승부수를 띄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 뭔가 희소식이 좀 들리었으면 하는 종전, 뭐 휴전? 동전 혹은 예, 휴전이라는 휴전? 개인적 연내만 그것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임팩트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상당히 해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에 하나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의 질문인데 어쨌거나 6월달 9.1%, 그 다음에 7월달 8.5%, 그 다음 이번에 8.3이니까 어쨌거나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계속 왜 고점에 대한 그 정점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지 내려가는 모습이 확연한데 그런 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아, 겉에 드러난 숫자가 중요한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예, 아까 8.3%이 부분은 전년 대비일 거고 예. 실제로 현재 전월 대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YOY 전년 대비보다 전월 대비가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내년 초만 되더라도 올해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7%, 8%. 내년만 돼도 기저효과 때문에 YOY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올해 이렇게 8%, 9%를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지금 실제로 어떤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어 CPI 이 부분이 안정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숫자를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 금리 인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실제로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충격은 불가피하죠.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지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코어 CPI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늘 굉장히 조금 어둡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뭐 기사가 그런 시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린이분들은 이런 거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냐 어제 하락이 2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좀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우리 최평원님은 똑같이 우량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떤 대응 전략 현금을 확보하는 거 그거 맞겠죠 어쨌거나 네. 예.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아직 경계감이 있는 건 우리가 상반기에 확인했던 S&P 500 기준 3,630포인트가 올해의 저점일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말 기준 밴드 상단이 4%에 도달했을 때의 가정이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그 금리의 상단이 4%가 아니라 4.5나 4.75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S&P 지수의 저점 시도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IB들의 S&P 500의 EPS 가이드가 225달러 정도인데 거기에 멀티플 16배를 주면 하단을 3,60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금리가 4.5%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그 멀티플이 16배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만약에 EPS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20달러로 잡고 멀티플을 15배까지 디스카운트하면 하단은 3,300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지금의 지수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지수가 아니라고 시장은 아니군요. 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EPS의 하향이 그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멀티플이 그 정도로 급격히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3,300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3,600이라는 지지대 받침대가 금리가 4%란 가정일 때보다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멀티플에 대한 가이드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연말의 기준금리가 4%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최대의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말 S&P 500 지수를 3,600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3,600보다는 더 이하를 가이드 주게 될 건데 그럼 시장은 한 3,500, 3,400 정도까지도 흔들릴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은 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고점이 안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600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쨌든 금리 환경이 변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가이드 당연히 변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멀티플 역시도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가는 모습이라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아까 얘기했던 노무라 얘기했던 100bp는 그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100bp? 이미 지금 확률적으로 40%까지 올랐으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간 거 아닐까요? 기계적으로 그냥 탁 치니까 탁 올라가는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연준은
뭐 이미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매파적으로 변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어 CPI가 실제로 어떤 약간의 오류도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시장 꺾였는데 뭐 그걸 반영을 아직 안 했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충실하게 CPI 지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1% 인상도 한 반 정도의 확률은 열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무거운 얘기인데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이제 이해가 다 됐습니다. 예. 사실 오늘 같은 시황 발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어제 CPI가 사실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이 있었고 또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좀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게 이제 9월 FOMC가 과연 75bp냐 100bp냐의 논쟁이 시장에 약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예측은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마도 100bp보다는 75bp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0.75%. 네, 예. 왜냐하면 연말까지 기존의 연준이 3번의 금리 인상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연준은 3번의 금리 인상 카드 중에 첫 번째 카드에 무리할 필요 없는 게 첫 번째에서 75bp를 하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열릴 수 있는 캐파들이 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정도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마 9월에 75bp 인상으로 하더라도 마음 편하지는 게 그 다음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몇 bp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연말까지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부담을 계속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월에 75bp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걸로 한심하게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내기 직전에 잠깐 선물 지수만 확인해보고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의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 S&P 500 0.2% 플러스고요. 다우도 0.11% 플러스, 그 다음에 나스닥까지 0.18%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흐름이 좀 이어지길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제 힘든 하루였는데요. 네. 또 시황 잘 정리해 주니까 저희가 또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수석 연구원님 나와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